번즈의 서양 문명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신 여러분께 오늘 저는 역사라는 것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쉽고 평이한 강의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제목은 팩트의 직조인데 옷감을 짤 때는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야 하듯이 역사의 팩트를 그냥 그 자체로만 보기보다는 다채로운 측면을 함께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정말로 무슨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과거의 팩트는 그 자체로 팩트가 아니고 진짜 팩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얻으셨음 합니다. 그럼 시줄은 뭐고 날줄은 뭐냐?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시줄, 날줄 그 자체가 정의가 뭐냐 이런 건 없고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본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 역사와 교회사를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주로 그렇게 해왔죠. 교회사만 따로 쭉 보고 근데 나중에 그 시기의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깜짝 놀라곤 했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세상사가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였고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 양쪽의 역사를 이렇게 함께 엮어서 보는 것이 단편적 사건의 나열을 넘어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포착하는 방법이란 이야기입니다. 꼭 그걸 두 개를 함께 봐야 하냐? 이걸 서로 떨어뜨려서 공부를 하면 본질이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사만 보면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자체가 결국 세계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각자가 원하는 그 욕망들이 있고 또 그 집안 사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을 모르면 현실을 외면한 일종의 신화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위인전 영웅전 쓰는 거죠. 혹은 반대로 교회사를 빼고 세계사만 보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섭리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팩트의 나열을 연도와 사건 이름을 줄줄 외우는 공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엮어서 함께 공부해야 진실에 더 가까이, 팩트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교리적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동시에 그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하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전적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역사 공부의 대단히 중요한 근간, 원칙이란 거예요. 이게 뻔한 소리 같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쵸? 인간의 행동과 결정 등은 그냥 다 정상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또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은 온전하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에 따라 팩트를 맘대로 왜곡해서 씁니다. 그럼 그걸 읽고 해석하는 우리는 정상이냐 이겁니다. 우리 눈도 제대로 된 눈이 아니고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자, 기록자, 해석자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한계를 알고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극복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줄과 날줄을 함께 보며 행위자, 기록자, 해석자 각각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에,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해보는 오늘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진실에 가까운 사료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으로 우리가 스키마, 배경 지식을 쌓았고 이제부터는 실제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서 시줄과 날줄을 함께 생각하면서 제가 제시하는 샘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눈 덮인 성문에 맨발로 왕이 덜덜 떨며 교황에게 잘못을 빌고 있습니다. 제발 파문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3일간 빌었다고 하는 이야기.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팩트에 얼마나 가까울까요? 우리 머릿속에 이 그림은 출처가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카노사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큰 도시에서 한참 들어가야 하고 깡시골 산골 능선까지 올라가야 해서 렌터카 없이는 가보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이 이곳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시골로 계속 차를 몰자 풍경이 사악 바뀝니다. 드디어 마틸다의 영지로 들어선다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마틸다는 누구일까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있을 뿐 역사에서 그토록 유명한 카노사 성이라고는 보기 힘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주차장에 안내판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맡겨온 건가? 일단 걸어가 봅니다. 입구에 철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야 하나 싶던 그 순간 근처에 웬 꼬마와 여성이 있었는데 들어가고 싶냐고 묻더니 4달러를 시전하더라고요. 동네 주민인 줄 알았던 그 여성이 바로 카노사 성 관리인이었네요. 관리인을 따라 올라가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곳은 사방이 다 보이는 지정학적으로 범상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교황이 왜 이곳으로 왔을지 슬슬 감이 옵니다. 저희가 첫 손님이었으니 우리를 위해 박물관 불을 켜줍니다. 이곳에서 교황과 하인리 국왕, 그리고 이 지역의 진짜 주인이었던 여제 마틸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하인리히의 모습은 우리 머릿속의 그림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곳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교황과 하인리히의 만남을 중재한 것이 바로 마틸다였던 것입니다. 직접 와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역사책으로 접한 정보만으로는 상상되지 않았던 많은 배경이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팩트에 접근하기 위해 기록에 접근해 봅시다. 하인리히가 맨발로 눈밭을 어쩌고 하는 문학적인 기록은 교황 지지자의 시선으로 교황의 권위를 높이고 하인리히를 비굴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인 묘사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인리히 기록들은 또 다른 정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황과 하인리히 그리고 양측의 기록자 모두에게 전적 타락 교리를 적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두 텍스트의 온도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두 기록의 1차 사료를 조사해 봅시다. 옛날엔 이런 작업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AI의 발전으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적어두면 AI가 스스로 조사해서 정보의 가치와 신뢰도를 포함하여 잘 정돈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AI 덕분에 쉽게 찾은 결과물입니다. 황제를 비굴하게 묘사한 기록의 1차 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인리히의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팩트를 모두 확인한 뒤에는 사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카노사에서의 사건은 단순히 두 남자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두 거대한 시스템, 거대한 두 왕국의 충돌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문철회로 시간을 번 하인리히는 기회를 포착하여 결국 교황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행위자, 기록자, 그리고 중간에 1차 사료를 해석했던 2차 자료 작성자 모두 각자의 오류,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로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조금 더 진실에, 팩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는 어떤 가능성을 봅니다. 진실은 두 인물 각자의 주장 어느 쪽도 아니고 그 둘의 종합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십자군 전쟁을 보겠습니다. 다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자주 묘사되었고 또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로서는 일단 추악한 전쟁, 교회의 타락, 종교를 빙자한 탐욕 등의 워딩이 먼저 떠오르는 주제입니다. 당시 유럽의 상황이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 유럽으로서는 팽창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 욕망에 물꼬를 터준 것은 정신적인 혹은 종교적인 열정, 그리고 사상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더 실감나는데 십자군 전쟁은 전 유럽과 당시로서 서양에 알려진 동양의 거의 전부가 연루된, 말하자면 전 세계가 다 엮여 들어갔던 거대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상황이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 유럽으로서는 팽창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 욕망에 물꼬를 터준 것은 정신적인 혹은 종교적인 열정, 그리고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봐도 좋겠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두 도시는 몰려오는 사람들 덕분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기고만장해지는데 급기야 전쟁의 방향성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먼저 공격하라, 다음 공격 시점까지 군대가 머무는 동안 체류비는 얼마를 내라 등등,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레반트 지역의 국가들을 공격해서 성공하면 그곳에서 가져온 보물로 갚으라는 등, 결국 이러한 항구 도시들은 끝없이 부유해지고 십자군 전쟁은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갔던 것이 십자군 전쟁 전체적인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보기 위해 다시 또 현장에 가보기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노바, 베네치아, 마르세유 등의 항구가 있는데 저는 다 가보기는 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그 중에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에그모 흑드라는 곳을 소개하려 합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워낙 모든 것을 비싸게 부르는 상황에서 유럽왕과 기사들의 대안은 마르세유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한 왕은 그곳조차도 꺼려했고 자신만의 출정항으로 쓸 곳을 따로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십자군 출정항구로 지어진 신도시 에그모 흑드입니다. 십자군 제7차와 8차로 알려진 전쟁은 프랑스 국왕 루이 9세가 추진했습니다. 그는 십자군을 기존의 항구로 데려가지 않고 아예 신도시를 지어서 이곳에서 출병하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도시에 비용을 지불하느니 직접 컨트롤하는 거점이 낮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신도시 건설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라는 게 그래도 사람이 다 살만하니까 그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인데 새로운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니까요. 역시 에그모 흑드는 프랑스 남부 습지대에 어렵게 건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모래와 늪을 메우고 감시탑을 세우고 먼 바다의 정박한 배에서 짐을 부리기 위해 운하를 파서
작은 배를 이용해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당대로서는 엄청난 토목공사를 치열하게 강행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군 출병 한번 하겠다고 직접 컨트롤하는 항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즉,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군대를 모아서 몰려가서 보물을 빼앗고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 그렇게 상상하던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현장에 직접 와보고 해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루이 9세는 베네치아와 제노바를 패싱하고 마르세유조차도 불안해서 아예 초고난도 토목공사를 감행하면서까지 전략적 요새항구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는 프랑스에게 십자군 원정이 단순히 단회적인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모험이자 글로벌 도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신앙심이 좋다는 뜻에서 성왕이라 불렸던 루이 9세의 어쩌면 왜곡된 신앙관, 기독교 세계관도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성벽에 새겨진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라는 라틴어 글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2번에 걸친 십자군 원정은 2번 다 철저히 실패했고 루이 9세 자신도 원정에서 사망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십자군 전쟁은 그렇게 서양과 동양 모두에게 큰 변화를 주며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장한 항구 도시들의 리즈 시절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히며 르네상스를 이룬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역사이든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시줄과 날줄을 엮어 복합적인 의미들을 찾아내어야 신화를 극복하고 진실에 더 가까운 통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최대한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 1차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에도 직접 가보는 등의 노력은 인간의 무능과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뇽 유수에 대해 보겠습니다. 교황청이 로마 바티칸에 있지 못하고 프랑스 아비뇽에 있게 된 역사이죠. 그런데 이 아비뇽 유수라는 명칭에서 유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로 벌써 어떤 판단이 들어간 것인데요. 즉, 유수라는 표현은 교황권이 세속 왕권에 비해 너무나도 약해져서 세속 권력자의 손에 휘둘리게 되었다는 역사적 해석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상상하게 되는 마치 교황이 프랑스 땅으로 잡혀가는 모습은 팩트와는 다릅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탈리아로 쳐들어가 교황에게 모욕을 준 사건이 있었고 그 교황이 사망하면서 로마는 너무나도 어수선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프랑스 리옹에 있던 클레멘스 5세가 차기 교황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로마로 돌아가는 대신에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 그곳에 교황청을 세팅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 십자군 전쟁 실패로 그렇잖아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교황의 권위까지도 약화된 것입니다. 아비뇽 유수 기간은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기간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아비뇽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한국인이 흔히 가볼 수 있는 관광지는 아니다 보니 접근성은 떨어졌지만 액상프로방스에 계신 목사님의 도움으로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70년 넘게 교황청 역할을 했던 곳답게 로마 바티칸처럼 완벽한 교황궁 및 부속시설, 정원, 방어시설 등을 다 갖춘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어둡고 음침한 기운은 오랜 세월 증축을 거친 이 성의 디자인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곳에서 지내면서 늘 불안해야 했던 교황들의 심리가 전이된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곳에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면 태블릿을 하나씩 받게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돌벽이지만 당시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생하게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첨단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곳저곳을 답사하면서 당시 교황청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어떤 식으로 운용되었을지를 상상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은 교황의 보물창고였습니다. 워낙 두꺼운 벽과 든든한 철문으로 막혀 있어서 오랜 세월 발견조차 못했었다는 비밀 공간도 있었는데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황청의 권위와 자산을 지키려 했던 어떤 몸부림 같은 것이 느껴져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옥상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도시의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중세교회사 답사 코스로 아비뇽 강추합니다. 교황청이 아비뇽에 세팅되었던 특별한 기간 그리고 그 전과 후의 시간들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을까요? 역시 이번 역사의 기록도 관점에 따라 판이합니다. 프랑스 국왕은 교황의 추문을 강조하고 이단자라고 몰아세웁니다. 교황 측의 기록은 국왕을 적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세속 국가들 앞에서 보편적인 교회 권력 및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교황과 근대 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영토와 주권의 개념이 강화되어 가던 당시 국가 권력의 지향점이 충돌하여 이와 같은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세의 거대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국왕과 교황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그랬다고 치고 그럼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비뇽 유수 기간의 교황이 내세운 영적 보편성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실제 정치판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교회가 딱히 윤리적이지 못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지 못했던 탓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의 대리인이라고 스스로를 칭송했지만 실제로는 사치와 매관매직에 몰두했던 당시 교회를 사람들은 결코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늘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흔들린 자리에서 그동안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충격 속에서 사람들은 팩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고전을 다시 읽으며 지리적 발견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3가지 사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카노사, 십자군, 아비뇽, 강의를 듣기 전과 후에 이 3가지 사건에 대한 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나요? 혹시 너무 뻔한 소리다 싶으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구체적이고 흥미있는 역사적 사건들에 접근해 보시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사이든지 다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로 혹은 어디서 본 것,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 역사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러한가, 왜 그랬을까, 의심하고 질문하며 팩트에 접근하는 것, 그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역사를 보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감동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감동의 토대를 거짓과 오류로부터 진실과 팩트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진짜 감동 아닐까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편향과 욕망을 똑바로 인정하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감동 파괴, 동심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그런 추악함 속에서도 실패와 왜곡된 기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섭리의 결과가 또한 역사이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역사 읽기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에 집중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사료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는 도서관이나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영국의회 아카이브에 접속하면 대부분의 공문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AI에게 물어봐서 이런 곳들의 목록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라틴어든 독일어든 영어든 문제없이 번역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시대입니다. 가공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직조하는 즐거움을 다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